네, 청와대 선임 행정관 지낸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군사 전문가입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인식을 했을 텐데 어떤 의도라고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우선 보면 기술적으로 지금 북한으로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체 연료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한두 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좀 더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계속 시험 발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으니 전략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핵 미사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시현해 보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전략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했을 것이고요. 나머지로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도 미국의 그러한 압력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의 내갈 길을 갈 수 있는 담력 있는 지도자라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사일의 자세한 그 전략적인 거 여쭤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은 원래 나가야 될 진도 나간 거다.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한테도 카드를 보여준 거다. 그다음에 대내용도 있다. 네. 그렇게 그 말씀인데 자, 과연 이걸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지난번에 보면은 그 3차 핵실험을 2013년 2월에 했습니다. 그때 할 때 되면 오바마 2기 정부가 1월에 출범하고 나서 이제 2월에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도 오바마 행정부가 새롭게 대북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부터 오바마 정부가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민주당 정부는 어쨌든 그런 향수가 있습니다. 북한하고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향수가 있는 정부임에 불구하고 마음이 닫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북한이 이렇게 강수를 뜬 거지요. 네. 아마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대단히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진폭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매우 획기적인 협상안을 들고 나거나 매우 근원적인 해결을 낼 수 있는 강경책을 내놓거나 네. 아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분위기는 후자 쪽이 더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제 타격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선제 타격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방 타격이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과거 이제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을 봤을 때 어떠한 이제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단계가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전력들을 인근 지역에 전개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미군이 이제 그런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지는 않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이번에 사실 좀 이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선제 타격이 됐든 예방 타격이 됐든 핵심은 정보거든요. 정보로 판단해서 이것이 과연 진정한 위험인가라는 것을 판단한 상황에서 공습을 하든 뭔가 이런 군사적인 작전을 벌여야 되는데 사실 어제 우리 국방부나 합참이 보였던 모습을 보면은 미사일 하나 가지고도 오락가락하고 과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 월등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북한의 군사 정보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허점을 보였을 경우에 과연 이 선제 타격 예방 타격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념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제 타격일 경우에는 국제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존하고 명확하고 임박한 그 타방의 무력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선제 타격입니다. 네. 예방 타격일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미연의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우리 자국의 위협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보면 예방 타격입니다. 그래서 예방 타격일 경우에는 국제법적으로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핵으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지금 공격하면 예방 타격인데 북한의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함으로 인해서 그 수위를 선제 타격의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국제법적으로 계속 우리가 너희들을 타격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록이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전해들이 우리를 공격할 분명한 의사가 현존하다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예방 타격이 아니라 선제 타격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냥 허투루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선제 타격 또는 예방 타격 얘기 나올 때 우리 입장에선 제일 궁금한 것이 과연 우리한테 피해를 미치지 않고 아주 정밀하게 그 부분을 도려내듯이 외과 수술하듯이 정말 그것을 핵시설을 제거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래서 뭐 EMP라든가 전자 장비만 무력화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군사적인 그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만약에 EMP라는 것이 사실 물리적인 뭐 타격을 가하는 무기 체계는 아니지만은 북한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을 도발로 받아들였을 때는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는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을 상대로 EMP를 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뭐 외과수적인 폭격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북한이 거기서 멈출 것이냐, 멈추면 다행이죠.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상대로 장사정포를 사용한다는 거, 아니면 전면전에 준하는 군사작전을 벌이면은 그야말로 제2차 한국전쟁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뭐랄까 이런 타격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그분은 어떻게 있겠습니다. 생각합니까, 이사님?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황장엽 선생이 예전에 그런 말을 저 입국해서 얼마 안 돼서 제가 비공개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생생하게 북한 말투로 이야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황장엽 선생은 그 김정일의 가정교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 북한 체제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지도부에 있는 김정일이나 얘네들은 정의감이 없기 때문에 전면전을 할 수 없다. 뭐 정의감이란 말을 쓰는데 그 정의감이란 말은 되돌게 말하면 비겁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짓은 안 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황장엽 선생은 이제 미국 북한식 표현을 그렇게 한 기억이 저는 지금도 납니다. 아마 물론 이제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보 문제라는 건 사실은 이 역설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전쟁 우리가 그 전쟁 가능성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북한은 그 스스로의 위협 정도를 낮추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이 헛소리라고 생각할수록 북한은 그만큼 위협 정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게 딜레마 같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그 쏘았다는 미사일 북극성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저 지금 화면에 나가 보인 저 미사일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들이 핵미사일이라고 주장을 했고 일단 누실일 수 있다. 그다음에 SLBM을 개량한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고체 연료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왜 위협적인 것인지,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 이 북극성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지상형에 대한 가능성은 지난해 8월부터 사실 미국에서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공개된 사진을 봤을 때는 기존의 북극성보다는 미사일 크기가 좀 더 커졌고, 특히 이제 탄두 부분이 확실히 이제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이제 미국 쪽에서 분석한 바로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고각 발사를 해서 뭐 고도 550km 또 사거리 500으로 나왔는데, 정상적인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1200km 이상 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탄두 부분의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탄두보다 더 무거운, 예를 들어서 한 1톤 정도의 탄두를 갖게 되면은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 기술로도 얼마든지 핵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랭런치, 즉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미사일이 발사된 뒤에 화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띄워서 점화시켜서 발사하는 방식이고요. 또한 이번에 또 주목해야 될 것이, 기존의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대들은 보통 이제 바퀴를 단 그런 차륜형들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궤도형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궤도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특히 이제 북한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산악지대에서 숨어서 이동을 할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 군이나 이런 한미 연합 감시 자산 이용해서 탐지하기가 매우 곤란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형일수록 우리가 탐지하기가 어려운데, 고정식보다 그것도 그냥 바퀴 달린 트럭 같은 게 아니라 전차처럼 탱크처럼 무한 궤도로 가니까 산속으로도 막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탐지가 어렵고. 거기다가 이제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킬첸이나 뭐 KMPR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의 그런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선제 타격이라든지 예방 타격을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네. 고체 추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액체 같은 경우는 수시간, 하지만 이제 고체 같은 경우에는 수분 아니면 수십 분에면은 충분히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죠. 네. 아까 그 고각으로 발사하셨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 높여서 쏴서 조금 나갔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
지난 8월에 북극성을 발사했을 때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몇몇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한 1,200km 이상 날아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북극성 2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두 부분에 좀 더 이제 무게를 좀 많이 둔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중량의 그런 탑재 중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200km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동과 무수단 사이에 그런 갭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신형 미사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높이 쏘아 올렸다가 떨어지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저렇게 공격을 하면 일부러 높이 띄웠다가 내리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거냐,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것이냐,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고각이든 그 정상 가격이든 하는 거래 사정거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정 부분 고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하늘에 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550km 내려오더라도 그 어떤 타격 지점에 대하면은 분명히 사드의 그 고고도 위치 고도인 100km 이하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계속 그 추적했다가 바로 요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사드 자체가 그렇게 무용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저도 그 추격 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그리고 알고 이제 좀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모든 무기 체계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월달에 이제 패트리어트 신형 패트리어트 레이더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배치가 됐는데요. 네. 북한의 그런 새로운 미사일에 맞춰서 또 안에 소프트웨어를 또 개선하고 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통제 장치를 개선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대응력이 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그 주장한 것이 요격 회피를 검증했다. 그래서 방향을 막 바꿨다고 하더군요. 그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그걸 쏠 수 있는 거냐, 사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나온 그 북한의 그런 미사일 발사 사진이라든가 또 김정은이 참관하는 모습을 봤을 때 북한의 주장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 네. 이런 탄도미사일 기술 중에 그 탄두 부분에 적의 레이더를 좀 이렇게 현혹시킬 수 있는 기만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그런 기술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또 우리 입장에서는 방어하는데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막 방향을 바꾸는 듯한 저 사진이요. 아무래도 이제 미사일이 이제 정상적인 고도를 올라가서 아무래도 그 제 궤도를 찾기 위해서 이제 기동하는 것을 찍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사진을 찍은 앵글에 따라서 이 보이는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1,2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다. 정상적으로 쏘면 그러면 이걸 그 개량하면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으로도 개량이 가능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북한의 그 고체 추진체 기술이 준중거리 미사일, 특히 이제 오늘 보여진 이 뭐 북극성 2호 같은 이런 1000에서 뭐 2000 사이 정도에 해당되는 고체 추진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가려면은 더 효율이 높고 그다음에 단수가 많은 또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제 북한은 또 액체 연료와 관련돼서 또 대출력 엔진을 또 시험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완성된 고체는 준중거리 미사일로 쓰고 또 현재 개발 중인 또 액체 로켓은 또 ICBM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일단은 보면은 지금 제가 생각에는 일단 ICBM 프로그램 물론 이제 앞으로 그것도 계속 잠복돼 있는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속 개발해 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조금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ICBM은 사실 지난해 9월에 이제 대엔진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80톤짜리 추력이 되는 걸 실험을 해서 더욱더 이제 ICBM을 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뭐 잘 여의치 않을 때 그걸로도 한 20년 걸린다는 학자들도 있으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미국의 일단 그 협상과 전략 속에서 보면 압박할 수 있는 우선 당장 빨리 그 가시화 시킬 수 있는 무기가 더 지금 효용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전략 회피가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마 기술적으로 더 빨리 달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은 그냥 고체 연료로 계속 개발을 하기로 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시고. 어차피요 저기 뭐 미니트맨도 마찬가지고 그 ICBM은 최종 단계로 가면은 고체 연료를 쓰게 다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고체 연료를 쓰게 되는데 그것도 뭐 등유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걸 이제 더 해서 이제 하이드라 메탈진이라고 해서 조금 더 개발된 걸 쓰기도 하는데요. 네. 조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계속 진전시켜서 연료 부분도 진전시켜 나갈 것인데 아마 지금으로서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ICBM을 통해서 미국을 지금 압박하기보다 들어
트럼프 정부에 네. 하기보다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그 중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히 뭐 괌까지는 갈 수 있는 무수단이기 때문에 그 미사일이기 때문에요. 예. 자,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ICBM은 액체 연료를 일단 개발을 하고 고체 연료로 해서 이렇게 탐지하기 어려운 사전에 탐지하기 어려운 이걸로 우선 중거리 미사일로 위협하겠다는 건데 근데 미국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본토를 위협하는 것은 ICBM인데 이런 그 중거리 미사일 아까 말씀하신 1200, 1300 정도 그것은 미국에는 어떤 위협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 미군 기지라든가 아니면 괌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군의 이 동북아 지역의 주요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북한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체 추진체라든가 이런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네. 자, 한 가지만 더 그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 못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알려졌을 땐 무수단급 정도다, 중거리 미사일이다. 그래서 사거리가 3,000km 정도일 것이다. 이번에 쏜 게라고 알려졌었는데 좀 전 김 박사님 말씀은 1,300 정도, 그러니까 노동 정도 사거리라고 하셨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지난해 8월에 북극성을 처음 쐈을 때 뭐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는 1,200km 이상, 1,300km 이상으로 간다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탄두 부분이 기존의 북극성보다 더 커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탑재 중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사거리는 좀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이제 뭐 군에서 추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일단은 잠잠했었던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첫 포문을 열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종합적으로 좀 전망을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으로서도 이제 명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그런 강경 노선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도 밀리지 않겠다, 우리도 그 담대하게 거기에 대해 대응해 내겠다라는 그 정치적인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낼 것입니다. 뭐 문제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마 이제 유엔 안보리 소집을 했기 때문에 해서 만약에 되면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 점차 이런 상황이 악화되어서 미국 국민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우리는 절대 자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위대한 미국을 폄하하고 있는 트럼프에서 명확한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어쨌든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아마 중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이고요. 아마 그것으로도 안 통한다 그러면 더 그 이상의 행동까지도 명확하게 중국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중국을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이 다음 그 수순, 이 다음 도발할 수 있는 꺼낼 수 있는 북한의 카드는 어떤 것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한미 연합 훈련, 보리굴 독수리 훈련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또 다른 미사일 발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대응할 만한 그런 군사적인 뭐 훈련을 또 북한이 병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뭐 오늘 쏜 북극성 2호를 다시 한번 발사한다던가 아니면은 군에서 예측했던 무수단을 카드를 또 다시 꺼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상황을 좀 우리 군이 좀 철저하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어제와 같이 이런 군사적인 정보에 있어서 큰 허점을 보였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은 좀 우리 군이 이제 좀 반성을 하고 좀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저 정도의 지금 그 SLBM 발사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상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서 또 고체 연료로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이제 구소련도 이 SLBM을 지상으로 가져와서 오늘 보였다시피 이제 궤도형 차량으로 해가지고 SS-14라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만든 적이 있고요. 중국도 이제 SLBM을 지상으로 옮겨와서 지금 그 한참 얘기되고 있는 항공모함 잡는 그런 탄도미사일로 알려진 동풍 21도 엄밀히 따져보면 SLBM을 지상으로 가져온 그런 탄도미사일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번 했기 때문에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성공을 한 번 해서 한 번 했기 때문에 100%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앞으로 지속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보면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고체 연료를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배합 과정에서 아니면은 그걸 발사하는 과정에서 폭발해가지고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뭐 사고가 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저것이 아직 안정화돼 있는가는 더 분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인배 이사님, 김대용 의원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